박흥식이라는 사람은 사업 수완만 놓고 보면 네.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박흥식만큼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좀 도전적인 마케팅을 많이 해요. 일본에서 만든 미치코 씨는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인이라면 화신에서 해야지. 민족백화점이야 예. 라고 하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역대 한번 크게 위기를 맞아요. 뭐 때문에요?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과거를 깨워 현재를 밝히는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제강점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네. 일제강점기의 경성에 네. 5대 백화점이 있는데 네. 그중에 유일하게 조선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네. 화신백화점. 네네네.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네. 뭐라 그럴까요? 내놓으라 하는 사업의 사업권은 네. 조선 사업가에겐 허가도 안 내줬을 것 같은데 야, 이 화신백화점은 그 당시에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 네, 거의 다 일본인이고요. 그죠? 아주 특이하게. 네, 특이한 경우기도 했었고 조선인 자본가라고 예. 이제 불리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업 경제가 어떻게 상업 경제로 변화하고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산업으로 산업화하는가의 문제인데 네. 조선은 그 방향을 주체적으로 겪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미 뭐 열강들의 침략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본가가 탄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몇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화신백화점, 그리고 화신백화점 처음부터 화신백화점의 이제 경영주는 아니었지만 예. 화신백화점의 경영주가 되는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인 건데 화신백화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종로입니다. 종로. 네.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히 종로 어디인가요? 보신각 알죠? 있잖아요. 네. 보신각 바로 맞은편에 예. 지금은 그게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마 그게 삼성 건물, 삼성증권 건물. 네, 건물로 있었던 예. 국세청에서도 한번 썼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건물 부지가 꽤 넓어요. 네. 꽤 넓은데 그 부지에 원래는 2개가 있었습니다. 예. 2개가 있었고 그 2개의 건물이 동간 서관으로 분리가 돼 있었고 예. 거기에 구름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종로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종로라고 하는 공간은 원래 조선시대에서부터 예. 거의 뭐 경성에서 유일하게 상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예. 근데 조선은 상업이 늘 언제나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동법 이후로 조선이라는 공간에서도 조금씩 대동법 이후 그다음에 정조 이후로 네. 원래 이제 허가된 상인들만 장사를 했었는데 그걸 조금 걷어내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때쯤에 그 종로에서부터 광화문에서부터 종로로 꺾어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동서로 길이 쫙 이렇게 나 있는데 네. 거기가 다 상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장사하는 네. 거기를 중심으로 그 3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큰 시장들도 만들어지고요. 거기가 상업 공간으로 쫙 이렇게 늘어져 있었던 곳이 흔히 얘기하는 서세동점. 네. 그리고 이제 그 열강들이 이제 침략을 해오는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한 나라에게 그 공간을 뺏겨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게 예. 어느 나라였냐면 청나라였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예. 그 조약 혹은 장정이라고 불리는 그거에 되게 중요한 그 조약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한양 내에 예. 청나라 상인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서세동점이 강화되는 그 가운데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만 예. 그래서 상행이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발전은 하고 외국인 상인들이 들어오지만 네. 한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청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양 땅에 상업 행위가 가능했었던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쫙 들어왔던 걸 청나라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일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제 그 용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쭉 일본도 같이 진출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가 청일전쟁 무렵이 되면은 일본 상인들이 거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청계천을 기준으로 막아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청계천 이북 쪽으로는 예. 이 일본 상인들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청나라 상인들, 물론 청나라 상인들은 그 이북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예. 이 일본 상인들이 그 북쪽으로 못 넘어오게끔 조선인 자본가들이 예. 조금 막으려고 했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 그거를 좀 주도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태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 신태화가 처음에 만든 상회 이름이 신행상회입니다. 예. 근데 요거 신태화랑 신행상회를 예. 합쳐서 예. 화신상회로 아.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화신상회가 1920년대까지도 잘 나갔어요. 네. 그리고 장사도 굉장히 잘했었고 특히나 주력 상품은 귀금속이었었고 귀금속 지금도 그래서 종로 쪽에 귀금속이 귀금속 많잖아요. 많죠. 예. 조선인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 아픔인 건데 네. 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업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귀금속은 좀 다룰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신상회에서도 귀금속을 중심으로 이제 무역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귀금속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는 잡화들을 중심으로 이 종로 상권을 쫙 하고 장악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네. 이 화신상회를 경영권을 가졌다고 해야 될지 대주주라고 해야 될지 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흥식이라는 분, 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화신상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의 박흥식은 대주주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네.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이 회사에. 빌려준 사람. 그렇죠. 그럼 원래 부자였나 보네요. 말을 하려면 조금 깁니다만 원래 평남의 용강이라는 곳의 대지주의 아들이긴 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조선 사회의 어떤 그런 평등 불평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돈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대지주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지주 출신이었고 그러다가 그 본인의 이제 땅을 기반으로 예. 조금씩 그 유통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유통업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상경을 합니다. 그게 1926년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선일지물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장사를 좀 해요. 근데 특히나 좀 많이 돈을 벌었었던 거는 제지 산업입니다. 네. 제지를 직접 그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유통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돈을 벌었던 그 돈으로 이거 뭐 사업선이 좋았던 거겠죠. 예. 화신상회에 돈을 빌려줍니다. 예. 화신상에 돈을 빌려주면서 화신이랑 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다가 화신이 경영난을 겪게 돼요. 네. 화신상회가. 근데 이때 이거 뭐 큰 판을 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까지 짰다. 왜냐면 계속 꼬시거든요. 빌려서 쓰라고. 아니요, 주식회사로 바꾸자고. 바꾸자고. 네. 주식회사로 바꾸자고 계속 꼬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경영난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자체 돈을 빌리는 것도 좀 더 이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은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자마자 네. 박흥식이 자신의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화신상회에 이제 1대 주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영권을 아예 가져가 버리는 사람이 이제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1931년이 되면 그래서 화신의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화신백화점 하면서 흑백사진으로 보는 뭐 그럴싸한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것도 박흥식 때 만들어진 건가 보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목조 건물이었어요. 예. 그냥 2층짜리 단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었는데 요거를 자기가 경영권을 쥐자마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확장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사업 수완이라고 하면 사업 수완이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3층짜리 건물로 네. 아예 새롭게 만들고 이때까지도 화신 상회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예. 이때 화신 상회가 콘크리트 건물로 3층짜리로 만들고 막 했지만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다뤘었던 을지로를 중심으로 예. 한 일본 백화점들이 쫙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규모 면에서도 그랬었고 네. 이미지에서도 예. 종로에 있는 뭐 화신상에 뭐 거기 그냥 잡화들이나 이런 거 다루는 데 아니야?
이런 근데 을지로 가니까 미츠코시랑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던데. 네. 이런 거에서 경쟁이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원래 있었던 문제를 화신이 키운 거기도 한데요. 예. 바로 옆에 사실 화신백화점보다 더 먼저 예. 백화점이 하나 조선인이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최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동화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먼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을지로에는 일본 상권이랑 경쟁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동화 아닌가? 근데 당시에 신문에도 계속 그게 나와요. 예. 조선인들끼리 뭐 하는 거냐. 서로 힘을 좀 합쳐서 지금 일본 상권과 경쟁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 조금 둘의 합병을 부추깁니다. 또 여론에서 네. 이것도 또 판을 짠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박흥식의 사업수 안에서 이것도 뭐 그랬을 예.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흥식이 좀 수를 내죠. 아예 이걸 합치자. 합병을 해버리자라고 예. 해서 바로 옆에 있었던 건물이랑 연결을 하고 그 중간에 아까 제가 처음에 구름다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동간 서간으로 나른 다음에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화신백화점으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21세기, 20세기나 하는 M&A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능수능란하네요. 그런 그 화신백화점 이 성장 과정을 쭉 보면 네. 박흥식이라는 사람은 뭐 나중에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친일 행위를 좀 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거는 맞는데 예. 사업 수완만 놓고 보면 네.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박흥식만큼 조선에서 사업 수완이 좋은 인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좀 혁신적인 많은 것들을 해요. 네. 특히나 당시 일본도 잘 많이 하지 않던 좀 도전적인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케팅이 지금으로 따지면 상품권이에요. 예. 상품권 같은 거를 찍어요. 이 당시에요? 바로 현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도 만들고 그런 좀 공격적인 마케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만든 미츠코시는 구경 가는 곳. 그런데 조선인이라면 물건 사려면 화신에서 해야지.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만들어져요. 예. 물론 당시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은 조선인들 중에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만 네.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나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좀 사야지 할 때는 화신. 미츠코시가 아니라 화신 가서 사는 거예요. 특히나 이 화신이 그 좀 민족주의 마케팅도 잘합니다. 이야.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조선에서 나는 물건을 갖다 써. 저기 뭐 여기에서 배추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조선 배추를 쓴다거나 아니면 조선인들이 만든 그 공장, 조선인들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는 갖다 파는 거야. 네. 우리는 약간 민족 자본이고 민족 백화점이야. 예. 라고 하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때 한번 크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게 31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리고 이게 통합한 게 32년 정도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한 3, 4년 만에 네. 엄청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게 불이 납니다. 동강 건물의 3, 4층이 소멸이 되고요. 소실이 예, 되고 예. 서관은 전소합니다. 완전히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박흥식은 이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수완이죠. 네. 그 보험에 들어놨어요.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화재 보험에 들어놨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당시 총독을 찾아가요. 예. 우가키였거든요. 예. 우가키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따집니다. 뭐라고요? 니네가 소방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라고. 이야, 배포도 대단하네요. 배포도 큰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들어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손해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네 책임도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뭐였냐면은 건물을 아예 새 걸로 싹 뜯어 고쳐서 새 건물을 지어요.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신백화점입니다. 당시에 아시아에서 유리창이 제일 많은 건물. 그 정도로 삐까뻔쩍하게 지은 거예요? 와. 좀 건물 외관이 특이해요. 유리창이 엄청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예. 그 건물을 딱 지어놓고
다시 한번 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보다 훨씬 더 좀 조선 자본을 상징하는 백화점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 저는 한국의 근현대 경제사 공부할 때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슬쩍 이해가 가네요. 네. 왜 화신백화점 근처 때문에 119 제도가 도입됐다라는 얘기가 화재 때문이군요. 화재 때문이죠. 아. 네네. 근데 불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존소돼서 피해를 입은 상징적 건물이 많이 없었는데 예. 화신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건평만 하더라도 한 2,000평 되고요. 그때 당시에 지하가 있고 6층짜리입니다. 이야. 네. 어마어마하네요. 에스컬레이터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당시로서 조선인들에게는 와 우리도 약간 그런 거죠. 욕망을 또 자극을 하는 거죠. 예.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나? 조선인으로 저렇게 성공한 자본가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내내 화신은 그래서 잘 나갑니다. 예. 엄청 잘 나갔었고요. 당시 안에 팔았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당시 화신백화점에 한번 갔다 오면 보통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요? 일기를 쓰면 꼭 오늘은 화신 백화점 다녀왔다. 예. 뭐 이런 기사 그 일기 같은 거를 쓴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조선인들이 만든 잡지 같은 거에 네. 오늘 화신의 풍경 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수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요즘에 백화점 가면은 요즘에 그 뭐 신세땡이나 롯땡 백화점 같은 데에도 네. 맛집들 있죠. 유치하잖아요. 예. 화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은 요식업을 해요. 예. 그래서 가면은 물론 일본 음식들 이제 많이 팔죠. 예. 그런 그 일본의 가정식 요리들이나 예. 아니면 조선의 되게 좀 비싼 조선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푸드코트 같은 거를 마련해 놓고 예. 이렇게 팔거든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여기 가가지고 그걸 하나 먹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그 화신백화점 음식점 가가지고 가치동 먹고 왔다. 이야. 오약고동 먹고 왔다. 뭐 이런 걸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로 조선인들에게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일제시대 내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최첨단 마케팅 기법을 한 세기 전부터 그렇죠. 구현했던 사람이 이 박흥식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박흥식은 친일을 아주 진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조선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사회공헌 활동이나 민족을 위한 활동은 전혀 안 했나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친일파들 예. 그 친일파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네.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어쨌든 좀 그 뭐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법적으로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네. 애매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규정을 딱 내렸을 때 늘 그들의 후손이나 아니면 그들을 조금 이 사람도 꼭 친일만 한 거 아니야 네. 라고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선한 활동도 했다. 예. 사회공헌도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박흥식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다고 사실 역사학계에서 면죄부를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지만 하기는 해요. 어떤 활동했나요? 그게 이제 실력양성 운동이라고 나중에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30년대에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예. 실력양성 운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건 조선인들이 이렇게 된 건 우리 아직 근대화에 대한 실력,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농촌이나 이런 데에까지 우리가 계몽 활동 같은 거 쫙 하면서 예. 이런 거 좀 알려주고 우리 민족의 어떤 실력을 좀 양성을 하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네. 이때 지원을 합니다. 아. 실제로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의 그 아픔이기도 한데 예.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흔히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 그 단체들 뭐 흥사단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 단체로 갈라지는데 이분들 이 활동을 했었던 대부분이 안창호라고 하는 구심점이 죽은 다음 안창호 선생님 죽거든요. 결국 네. 소양동호회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변절합니다.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실력을 양성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어라고 했던 게 결국은 우리가 실력이 안 되면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진화론의
굉장히 강한 예. 그 영향을 받은 사상이기 때문에 예. 아 그래? 안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의 식민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박흥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 양성 운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안창호라고 하는 구신점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던 것처럼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강하게 변절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해방 이후 이렇게 진하게 친일 행위를 많이 했던 네. 박흥식과 그의 화신백화점 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아 초기에는 조금 견디기는 합니다. 초기에는 조금 견뎌요. 일단 계속적으로 그 미군정 하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는 합니다만 일단 당연히 그 반민족 예. 혐의자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네. 금방 또 풀려나죠. 아. 그러면서 경영권을 잠깐 놓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경영권을 되찾아오기도 하고요. 백화점을 가지고 법인화로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화신 산업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도 네. 백화점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가장 크게 조금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은 네. 의외로 박정희 정권 때였어요. 그래요? 네. 박정희 정권 때 5.16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화신백화점을 한번 텁니다. 예. 박흥식네 집을 한번 털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그 백화점이랑 이런 것들이 경쟁자도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흥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어? 결국에는 1930년대 우가키를 비롯한 총독과 총독 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박정희 정권 시기가 되면은 이제 박흥식이 아니라도 박정희 정권과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자본가들은 많다. 많아집니다. 그럼 결국은 박정희 정권에서는 자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거기에서 박흥식은 제외됩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화신백화점이라는 간판으로 장사도 못하게 되고 네. 박흥식도 국내에서 견실한 자본가 아니면 기업가 활동을 못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몇 번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사실상 1960년대가 되면 화신백화점은 점점 몰락을 예. 하게 되고요. 나중에 80년대쯤이 되면 아예 넘겨요. 누가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입니다. 예. 한보그룹 계열의 한보주택이 화신백화점의 주인이 돼요. 네. 이 한보가 결국 강남에서 그렇죠. 좀 성장했었던 예.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었었던 돈으로 강남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골칫덩이, 종로의 예. 골칫덩이로 전락을 하게 됐었던 이 화신백화점도 인수를 하게 되고요. 예. 원래 한보에서는 여기를 철거한 다음에 예. 다시 지으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다가 결국에는 이 부지의 소유권이 동방생명으로 넘어갔다가 그게 나중에 삼성증권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히 봤던 그 빌딩 하나에 우리 근현대사가 이렇게 다 녹아져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MZ 세대들에게 익숙한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뭐 네. 신세계백화점, 네. 예전에 네. 우리 X세대에게도 뭐 인지도가 있었던 미도파 네. 이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백화점 열전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네. 백화점으로요? 네, 네네, 이 뭐. 백화점들은 네. 또 언제 등장했는지도 네. 또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줄 것 같아서요. 네네네. 종로 상권을 네. 가지고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